다양한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네.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구나 해서 한번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 나가실 분들은 한번 이렇게 네. 또 한번 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번엔 경매를 먼저 말씀드렸었고요. 네. 그때 마지막에 끝할 때 신탁 공매라는 걸 잠깐 말씀드리고, 근데 사실은 설명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네. 신탁 공매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릴 거고요. 먼저 사실 신탁 공매하면 뭔가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공매는 공매인데 앞에 네. 신탁이란 말이 붙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매는 저희가 좀 알긴 하지만 보통 온비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주목적은 세금 체납이라든가 세관에게서 압류된 거라든가 이런 걸 처리하는 게 주목적이기도 하고 네. 또는 임대나 대부 이런 것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신탁 공매라는 것도 이제 공매 플랫폼 온비를 통해서 활용하는 거긴 하지만 사실은 신탁은 신탁이란 말은 그냥 제가 한문이나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냥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냥 뜻을 말씀드리자면 누군가에게 맡기고 그걸 받고 관리하는 거, 이걸 좀 신탁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좀 어렵게 생각하시면 더 어려우니까 제가 말할게요. 제가 이제 맡기는 사람입니다. 그냥 김규환이 제가 갖고 있던 등기부등본에 어떤 물건이 하나 있었어요. 빌라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걸 그냥 대출 받으면 은행에서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1억이면 한 6천만 원밖에 안 돼요, 보통. 근데 신탁을 통해서 하게 되면 대출이 좀 더 나와요. 왜 그러죠? 왜 그러냐면 여기는 신탁이라는 거에는 압류나 이런 게 금지가 되고 소액 임대차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만큼이 쉽게 말하면 돈이 더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방공제. 예, 그런 게 없으니까요. 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만큼 돈을 더 필요한 분들 입장에서는 은행에서 빌리는 건 같은데도 불구하고 신탁이라는 걸 통해서 하게 되면은 금액을 좀 더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신탁을 통해서 대출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돈을 은행에 빌려주는 사람을 보통 이제 저희는 이제 돈을 빌려준 은행을 수익자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보통 경매에서는 근저당권자 그냥 은행이라고 표현하지만 네. 사실 그거를 신탁에서는 수익권자라고. 그러니까 말이 좀 용어가 좀 어려워서 그럴 뿐이지 사실 같은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내가 물건을 맡겨서 하는 사람은 위탁자. 내 물건을 맡긴다, 위탁한다 이 뜻으로 보시면 되고 그걸 받아서 관리하는 게 우리가 보통 아는 신탁사들. 교보도 있고 무궁화도 있고 코리아도 있고 아파트 같은 거 청약할 때 특히 많이 하시잖아요. 신탁사에다 맡기잖아요. 네. 왜 그러냐면 위험할까봐. 그렇죠. 만약에 시행사나 시공사가 부도가 나면 문제가 되면 책임을 져줄 수 없으니까 내 돈을 안전하게 위해서 맡기는 게 신탁사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까지만 이제 신탁을 아시면 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신탁 물건들이 또 공매로 진행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고 있으면서도 잘 모르시는 듯한 눈빛이 있는데 프로세스가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예, 아니, 어떻게 되는 거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지금 조금 경매를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신탁 공매 모르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분들이 공매를 잘 모르세요. 신탁 공매를. 다시 말하면 잘 모른다는 건 할 게 많다는 거고 경쟁률이 낮고 재밌는 물건이 많다는 얘기가 되겠죠. 어떻게 보면 먹을 게 좀 더 있다. 네, 쉽게 말하면 먹을 게 더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것보다 그냥 초보자 눈높이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27살입니다. 네, 27살 여성분이시고요. 우연찮게 명동이라는 곳에서 제 책을 발견하시고 거기서 예전 책, 첫 번째 책 발견하신 다음에 저랑 같이 공부하셔서 했던 건데 강의한 게 경매로 월 500받기. 이게 사실 우리 그냥 보통 직장인들의 어쩌면 작은 로망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500이 작은 로망이 300만 돼도 아, 그런가요? 네. 그런 목표로 해서 시작했을 때 같이 했던 케이스고, 네. 신탁 공매를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이분 그냥 말 그대로 하자면 새롭다, 안 해봤던 거니까 이런 걸 느끼셨다고 하고, 네, 역시 이분도 처음이니까 쉬운 건 없다는 것도 아셨고, 여러 가지 하기 위해 노력했던 게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1억짜리 물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억짜리라고 하면 좀 안 되고 아주 냉정하게 말하면 저희 로드옥션 사이트 한번 들어오시면 이렇게 신탁 물건을 따로 검색할 수 있게 저희가 해놨어요. 왜 이렇게 해놨냐면 저도 신탁 물건을 검색하다 보니까 물건들을 좀 잡고 싶은데 그 네. 물건들을 다 일일이 만약에 들어가려면 아까 말씀처럼 교보 신탁 따로 들어가야 되고 무궁화 따로 들어가야 되고 이러면 좀 귀찮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모아놨어요. 좀 보기 오. 편하게.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하면 만약에 제가 방금 물건이 경기도 광주에 있는 삼동 물건이거든요. 이렇게 삼동 물건이 이렇게 검색이 돼요. 그래서 이게 실제 했던 물건입니다. 2021년에 올렸던 물건을 이렇게 똑같이 공고안이 있습니다. 이 공고안을 클릭을 해서 보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게 경기도 광주시 삼동이라는 빌라고 전용면적 74니까 대략적으로 한 22평 내지 되는 거죠. 그래서 세입자가 한 명이 있는 거고. 그리고 공매는 지금 말씀드렸지만 공매는 신탁을 맡긴 후에는 신탁사 허가받지 않은 계약은 모두가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전입이 되어 있지만 이분도 사실은 권리가 없는 세입자신 거예요. 요거 하나가 사실 명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매는 인도명리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럴 일은 없지만 합의가 사실 하면 거의 다 돼요. 사실은 거의 합의로 되지만 만약에 그분이 너무 강성 악성 채무자라든가 아니면 악성 세입자라면 내보내는 게 법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정도가 쓰는 거고 그게 인도명리로 좀 빠르다는 거.
근데 공매는 이렇게 명도수성을 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정도를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낙찰을 받을 수 있는 물건이 이렇게 똑같이 떴고 신탁사에서 교보 자산 신탁에서 나온 물건이거든요. 딱 아예 그냥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네요. 네, 신탁부동산. 네, 아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법이 또 다른 게 주요 저희가 신경 써야 될 것들이 이렇게 빨간 걸로 이렇게 좀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공매 부동산은 매도자와 매수자가 공동으로 집행하는 거고 이게 법이 좀 달라서 경매는 소멸주의예요. 그러니까 낙찰받고 최우선, 그러니까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는 다 없어지잖아요. 삭제주의. 네, 근데 여기 그 신탁 공매는 인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일반 매매처럼 생각하시면 더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보셔야 되는데, 근데 원래 신탁법 자체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탁을 해놓으면 압류나 가압류나 뭐나 이렇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원칙으로. 근데 가끔 이렇게 들어오죠. 근데 그게 법적으로 인정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신탁사 동의 얻지 않은 계약은 무효다. 반대로 말하면 저번에 제가 전세 사기처럼 세금 사기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신탁 물건인데 앞에 이름으로 봤을 때 등기에서는 앞에 김기환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제 건지 알고 제가 등기를 내밀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하고 계약하시면 어떻게 된다? 안 돼요. 사기당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거기 밑에 신탁이란 말이 한마디 적혀 있으면 무조건 신탁사 통해서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만약에 안 하시면은요, 1원 한 푼 건질 수 없어요. 그것도 되게 무서운 얘기를 한번 다시 설명드립니다. 어쨌든 이렇게 물건이 똑같이 나오고 온비드라는 플랫폼을 빌려서 신탁사 물건을 똑같이 공고를 해요. 그럼 거기서 보고 이제 공매인지 알고 낙찰 받으시는 분도 계시는데 보통은 사실 좀 다르다는 거 설명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처음에 1억 6,700부터 나왔는데 계속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9천만 원까지 갔어요. 근데 사실 시세는 한 1억 6천이 갑니다. 9천까지 떨어지는 거 괜찮아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 또 하자가 하나가 있었던 게 네. 산하에 세입자가 있는 거는 그것도 하자일 수 있지만 이거는 수순이니까 문제가 될 건 아니었는데 여기에 세금 체납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금 체납이 있는데 이분이 그 빌라 사기에 어떻게 보면 비슷한 분 중에 한 분이세요. 좀 나쁜 분 중에 한 분이라서 여러 개의 빌라를 갖고 있으면서 세금 체납했던 분 중에 한 분이세요. 이분이.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그동안 안 냈던 세금이 모든 빌라에 다 세금이 압류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아시죠? 네. 나라는 그냥 아무거나 다 넣을 수 있습니다. 명의자가 있으면 김기환, 뭐 홍길동 아무 개네가 있으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걸 그냥 동시에 압류할 수가 있어요. 돈 받기 전까지. 참 파워가 셉니다. 나라는. 그래서 그 세금이 여기에 한 3천만 원 가까이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9천만 원이라도 낙찰 안 받은 거죠. 1억 6천만 원은 시세가 뭐 9천에 받는다면 괜찮은 물건이었는데 3천만 원이라는 세금이 있다 보니까 안 받으셨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낙찰을 받게 했죠. 왜 낙찰 받게 했을까요? 왜요? 상황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계속 체크를 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일정이라는 거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신탁은 하나 이것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경매는 보통 한번 떨어지면 한 달 단위시로 가잖아요. 네. 뭐 12월에 떨어졌으면 내년 1월이라든가 2월. 근데 공매는 이거 한번 보세요. 날짜. 7월 27일부터 시작했습니다. 8월 3일, 8월 10일, 9월 7일. 일주일에 한 번씩. 네. 때로는 하루에 한 번씩 하기도 하고 이건 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신탁사가 정하기에 따라 그러니까 빨리 매각 처리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신탁사가 돈을 조금 더 빌려줄 수 있는 이유가 되죠. 경매는 감정이 잡히고 다시 뭐 공고해가지고 하려면 6개월, 1년이 걸리는데 이거 문제가 생기고 똑같이 경매처럼 3개월에 이자를 안 내면 당장 이렇게 공고만 해서 할 수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돈을 더 빌려줄 때는 이런 또 편리함이 있기 때문에. 그 대신 더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실제 낙찰가는 높지는 않더라. 9천만 원일 땐 그냥 그랬는데 세금이 3천까지 있으니까 1억 2천에 잡아서 큰 메리트가 사실 없었거든요. 근데 계속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담당자 번호도 다 나와요. 전화를 걸어서 신탁사에서 이 물건에 대해서 똑같이 물어보는 겁니다. 이 물건 어떻습니까? 여기에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세입자는 정상적인 세입자입니까? 물어보면 이제 답을 해주게 돼 있죠. 근데 안타까운 거 하나가 있어요. 별로 신탁사가 친절하지가 않아요. 그냥 좀 감안하십시오. 그냥 그러려니 하십시오. 내가 돈을 벌려는 거니까 그거 좀 감안하세요. 뭐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니까. 뭐 좀 다른데 그냥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으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인하시면 여기서 이제 아까처럼 세금 3천만 원 확인했었는데 저는 이제 계속 이걸 주의 깊게 보면서 확인한 게 말씀드린 거랑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 개의 빌라를 갖고 있던 분이다 보니까 다른 것도 경매가 되거나 공매가 되는 게 또 있었던 거예요. 네, 네. 그럼 반대로 말하면 무언가가 낙찰되면 거기서부터 세금이 먼저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걸 계속 전 지켜보고 있었다고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한 게 다른 물건이 낙찰이 돼서 그 물건의 세금이 먼저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3천만 원 책임질 게 있다 없다? 없어진 거죠. 그러면 네. 거기서 그냥 싹 빼가는군요. 네. 안 분배가냐 네.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근데 물론 나중에는 다시 그걸 또 분배한다 이렇게 뭐 따지면 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단순하다니까요. 정부에서는. 그냥 네가 너 세금 안 냈어? 네 갖고 있는 거 다 내놔. 다 넣어놓고 하나로 정리되면 거기서 일단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정부는 그래요. 그렇게 막강한 파워가 있어서. 그리고 나중에 뭐 이제 뭐 조정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일단 그래요. 그러니까 3천만 원이 있을 땐 이 물건은 9천짜리가 아니라 1억 2천짜리 물건이었잖아요. 근데 3천만 원이 사라지면 진짜 9천만 원짜리가 된 거죠. 그럼 메리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조정하고 가격을 조정해서 거기서도 이제 가격이 너무 싸면 안 팔아요. 여기서도 결국은 이제 우선수익권자 은행이 원하는 가격에 팔게 돼 있습니다. 신탁사는. 교보자산 신탁사를 활용해서 하는 것 뿐이지, 플랫폼일 뿐이지, 거기도 수수료 받고 하는 곳일 뿐이지, 사실은 은행이 요구하는 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이 9천만 원에 안 판다고 하면 또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얼마에 샀다고요? 여기 나온 것처럼 1억에 가격을 정해서 매입하기로 해서 이 물건을, 같은 내용입니다. 1억에 매입을 합니다. 세금 3천만 원이 없어진 상태로. 그러니까 1억 2천이 아니라 결국 1억에 산 셈이 되겠죠. 똑같이 자료를 찾아서 이렇게 검색하다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쭉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 내용들이고, 관련해서 3천만 원 이렇게 있었는데 결국은 정리가 됐다. 그래서 1억에 매입을 했으니까 거기서 80% 대출 이런 거 가능해요. 지금 일반 매입도 80% 대출 가능하거든요. 감정가는 1억 6천짜리였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2천만 원으로 계약을 하신 거죠. 그리고 법무사 통해서 뭐 대출 받고 이런 걸 했다는 얘기시고. 야, 네. 80% 대출이면 크다. 다 돼요, 사실은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래요?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까 저 빌라 저번에 경매 것도 말씀드렸지만 감정가의 60% 또는 낙찰가의 80%니까. 아까 감정가는 보셨지만 1억 6천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8천만 원 나오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왜냐면 네. 저도 실질적으로 알아보면 네. 이론상으로는 그렇다고는 네. 하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제 대출을 알아보잖아요. 네. 이제 자서 임박해서 막 알아보면 네. 생각보다 이렇게 잘 나오진 않더라고요. 일반 매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긴 지금 실제 한 거잖아요. 저보다 더군다나 초보자 했던 학생이 직접 한 거잖아요. 수강생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알아봐 드리죠. 미리 확인하시라고 해가지고 제가 아는 거래처도 좀 알려드리고 사전에 다 검토를 해야죠. 그래야 이제 실수가 안 생기죠.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시세 파악 잘못하는 것과 또 내 대출이 나올지도 모르고 그냥 해버리시는 게 가장 큰 위험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해결했어요. 그래서 1억에 매수하고 뭐 안에 문 열었더니 처음에 이랬다. 뭐 지저분하고 뭐 정리도 안 된 상태였다. 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성분의 시각이다 보니까 많이 지저분했다고 하시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는 영화지. 이 정도면 예, 그렇죠. 입장이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다른 유튜브에서 보면 이거 너무 엉망이다 하시는데 저희가 봤을 때 이거는 양호한 걸 갖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면 왜냐면 다른 데는 막 이렇게 여기 이제 누수 때문에 천장이 맞아요. 썩어서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경우도 있고요. 예, 뭐 곰팡이 쓸고 막 등등등등을 저희는 워낙 그런 걸 많이 보다 보니까 이 정도 양호한데 하여튼 이분은 초보 있고 또 여성분이다 보니까 또 27살에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각엔 되게 그랬나 봐요. 이 정도면 A급입니다. A급. 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해서 했고 결국은 상태가 안 좋았던 걸 좀 수리하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쭉 하신 건데 뭐 수리비로 한 500 정도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1억 500에 매입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정리를 하셨다라고 사진을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양호해졌습니다. 예, 아주 이제 뭐. 그분 보시기에 이제 여성분이시고 이렇게 디테일한 작은 소품까지도 다 그분이 직접 하신 거예요. 또 인테리어나 이런 쪽도 인테리어가 아니라 디자인 쪽을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뭐 지저분했던 게 이분 표현에는 꼬질꼬질했던 집이 이렇게 깔끔해졌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그냥 선물로 주셨다고 얘기하고 결국 1억 500 정도의 전체적인 비용이 들어가서 이거를 전세로 1억 4,500에 한 4천 정도 전세로지만 일단은 풀빛 투자가 된 케이스를 말한 거거든요. 이것도 CD가 생긴 겁니다. 예, 이제. CD가 생긴 거죠. 이것도 자금이 좀 부족하셔서 저랑 같이 공동 투자로 그냥 같이 똑같이 그냥 해드렸어요. 자금이 없는 분한테 그냥 경우에 따라 제가 같이 해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내용으로 이렇게 솔직한 후기를 하나 했다라고 해서 뭐 이렇게 했던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눈높이를 제가 하는 말보다는 이분들이 하는 눈높이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걸 그냥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린 거고요. 아주 이제 기본적이면서 전형적인 예, 맞습니다. 신탁 공매의 어떤 특징이네요. 네,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신탁 공매, 뭔가 새로운 건 우리는 되게 두려워합니다. 말이 낯설고, 이게 무슨 소리야. 근데 또 사실 항상 얘기하지만 저는 핸드폰이랑 우리한테는 좋은 컴퓨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좀만 검색해봐도 내용 체크할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이거 지금 1억 4,500에 맞췄다고 했는데, 네네네. 세팅을. 그럼 전세입자도 신탁 공매라는 걸 알고. 몰랐던 거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또 되게 많다니까. 이것도 조심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등기부 등본에 딱 이름 그 사람 이름, 이래서 제 이름을 쓰면 그렇지만 김기한이라고 나왔다 해서 김기한 게 아닌 거예요. 신탁이라는 밑에 한마디가 적혀 있는 순간 신탁 원부를 띄워보셔야 되고 신탁사 전화 걸어서 이 부분을 신탁사와 계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세입자도 신탁사와 안 한 거죠. 안 했으니까 권리가 없는 거죠. 아... 계약을 신탁사와 했다면 권리가 있죠. 그러니까 신탁사와 계약을 안 했지만 전입이 되어 있으니까 공고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이 있다. 후순위니까 인정받을 수도 없고 이건 소액임대차도 적용이 안 된다. 더 무서운 거죠. 수액임대차까지도 안 된다 그랬죠.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신탁공매로 사기 당하는 케이스도 많아요.
특히 신림동 같은 경우에 제가 안타까운 걸 많이 봤었는데 그 고시촌 막 이런 데잖아요. 거기 잠깐 뉴스에 나온 거 봤는데 이슈가 더 안 되더라고요. 뭐 20 몇 세대 새로 지은 빌라, 아까 저희가 많이 아는 전세 사기처럼 그걸 다 신탁 공매로 소유자가 신탁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리고 개별로 전세를 놔버리신 건데 어떻게 놨냐면 고시원 할 돈으로 전세 놓으신 분 1억, 뭐 신혼부부 2억 5천, 그게 뭐 한 20 몇 세대 되는 걸 다 그렇게 놔버리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혼 한 푼 못 건지세요. 구제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없어요.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것도 없죠. 그러니까 소액 임대차도 적용이 안 되고, 뭐 서울이니까 금액에 맞으면 원래 소액 임대차가 돼야 되지만 신탁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대출 더해주는 이유는 뭐다? 소액 임대차가 적용이 안 된다. 신탁법에 의해서 신탁이 된 건 압류나 가압류나 뭐 이런 게 사실 못 들어와요. 원칙적으로는. 그러니까 다른 게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신탁을 은행도 하는 거죠. 그래서 대출 더해주는 건데 반대로 그걸 모르고 그냥 등기부등본 하나에 김아무개 되어 있다는 그것만 보고 내가 소유자야 하고 보여주고 또 그걸 또 모르고 중개했다고 하면 참 너무 좀 어리석은 중개사인 것 같고요. 알고 했다면 너무 나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그냥 괜찮아, 문제 없어. 뭐 2동이나 갖고 있는 건물주냐, 흔한 레파토리잖아요. 되게 돈 많아, 걱정하지 마 해서 써주는 거 한마디 때문에 그 많은 분들이 손해를 보셨고, 저도 사실 그걸 낙찰 받으려고도 하다가 결국 이제 안 하긴 했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뭐 이슈가 돼서 같이 모여서 막 대항하셨지만 법에 보호받지 못하는 원칙은 사실 보호받을 수가 없잖아요. 안타깝지만 사실은 그분들 사실은 다 고시원 가셔서 뭐 나중에 그분이 판검사가 되실 수도 있고 이런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사회초년생이고 아무것도 모르시다 보니까 그걸 조금 더 조심해서 못하신 이유 하나로 처음부터 너무 안타까운 걸 겪으신 분들이 많이 봤어요. 네, 잠깐 벌써 말씀드렸지만 인천의 만수동에 뭐가 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하면 이렇게 또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물건들이 뭐 오피셜도 있고 뭐도 있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럼 비슷한 만약에 뭐 빌라를 그냥 금액 큰 부담 없이 나오는 거 이렇게 또 검색하면 이렇게 떠요. 그럼 이렇게 아까랑 같은 거죠. 보통 이제 좀 다른 게 뭐냐면 이거 같은 경우는 주택은 보통 부가가치세가 없다 이런 것도 다 친절하게 설명이 있어요. 대신 관리비나 이런 거는 다 매수자가 물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 그리고 이런 형광펜은 대표님 치신 거예요? 아니 여기 자체에서 좀 해줍니다. 빨간색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주의할 거를 좀 알려주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쭉 나왔죠. 똑같이 전용 면적 한 10평 조금 넘어가는 거잖아요. 큰 평수 아니고 일반적인 빌라 물건입니다. 이 물건이 어떻게 뭐 1억부터 시작해서 떨어지면 6천만 원까지 간다라는 얘기고요. 이것도 왜 없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일정 금액이 되면 그 다음에 더 진행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은행도 손해보는 금액으로 팔려고 하진 않는 거죠. 최소한의 마지노선, 이 금액은 받아야 된다. 그리고 나서는 멈춰버리고 다시 조금 합의가 되면 다시 재공고를 해서 조금 낮추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똑같은 금액으로 다시 공고만 바꿔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케이스에 따라 다르니까. 계속 말씀드리면 장점은 뭐다? 이렇게 많이 떨어질 때까지 불과 한 달이 안 걸리는 시간 안에 그러니까요. 이렇게까지 1억짜리가 6천까지도 떨어진다. 여기 좀 매력적이지 않으세요? 그러네요. 이게 네. 경매보다 확실히 속도가 좀 훨씬 빠르죠. 팡팡팡팡 돌아가는 거. 때로는 이건 신탁사 마음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갈 수도 있고 하루에 오전 오후로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마음만 먹으면 정말 많은 금액을 떨어뜨리게 할 수도 있다는 게 굉장히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경매는 한 번 유찰되면 보름. 보통 한 달이죠. 3주. 한 달. 뭐. 기본적으로 그냥 1월, 12월이면 1월이에요. 뭐 요새 또 1월은 법원 일이 있으니까 2월로 잡히고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한 달 이상이라고 한 달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뭐 전체 떨어질 때까지 50% 가까이가 떨어질 때까지 채 한 달도 안 걸린다. 엄청난 내 스타일인데? 네네네. 맞아요. 팡팡팡팡 그냥. 네. 그런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보시면 되고요. 네.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다 적혀 있어요. 친절하게. 해당 신탁사에 전화 걸어서 물어보시면 상대방이 좀 친절하지 않더라도 우린 알아야 되니까 물어보시면 된다. 이 물건에 혹시 세입자가 있나요? 인정받는 세입자가 있나요? 세금 체납된 게 있나요? 뭐 이런 걸 물어보면 돼요. 그냥 간단한 얘기들이니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걸 확인한 후에 시세를 파악하면 되잖아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인천 뭐 구월동 만수동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한 시세가 한 1억이 가는 게 맞다면 6천에만 잡는다면 전 만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무슨 변수가 있거나 아니면 뭐 세금이 있거나 이런 게 있을 때 그걸 아까처럼 저는 기억해놨다고 계속 체크한다 그랬잖아요. 아까 수강생한테 사실 제가 체크했다가 알려준 거죠. 수강생이 그것까지 체크하기는 사실 처음부터 힘드니까 제가 그 내용을 은행이랑 확인해서 계속 매번 확인하면서 이게 처리된 것까지 확인한 후에 계약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말하면 준비된 사람은 가격이 싼 가격에 세금이 있었다고 그냥 포기해버리면 끝이죠. 이 물건이. 아까처럼 세금이 있었던 거를 확인해서 언제가 끝날지 확인했다가 빨리 확인한 사람이 그냥 계약을 해버리면 그 사람이 윈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두 가지. 네. 여기는 지금 세입자가 없는 걸로 나오는 네, 이건 아예 없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말 그대로 세대 열람 했을 때 경매처럼 전입 세대 열람이 등록이 없는 거.
근데 사람이 비어있을 수도 있고 실제 가봐야죠. 혹시라도 전입은 안 되겠지만 사람이 누군가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소유자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케이스를 말하는 거죠. 근데 아까처럼 전입이 있는 건 권리가 없으면서도 엉뚱하게 은행에서 대출 속된 말로 이빠이 받고 또 전세를 또 넣어버리고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손해보는 분들이 계신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럼 두 번째는 내가 한 6,500 정도에 받고 싶은데 네. 앞에 세금이 3,000이 있을 수도 있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어떻게 확인해? 그러니까 여기다 신탁사에 걸어서 물어보면 충분히 여기서 다 듣고. 그러니까 보통 세금 때문에 공매가 나왔을 땐 그게 기입이 되잖아요. 근데 경매는 그게 안 돼서 사실 문제가 있었다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표시가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신탁사에서 이걸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신탁사에서 친절하게는 아니어도 대답은 해줍니다. 금액을 알 수 네, 알 수 있는 거죠. 불친절해도. 네, 불친절해도 알 수 있다는 거. 그거 하나는 좋은 겁니다. 좋네. 네, 경매는 그걸 알 수가 없고. 그쵸. 그냥 적혀 있어서 압류라고만 돼 있으면 이게 뭐야, 얼마야 이러는 것 때문에 사실 머리가 아픈 일이 생길 수 있는데 내가 막 조사해야 되고. 네. 근데 여기는 이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원래 신탁사 통해 통보가 오거든요. 국세청이든 어디든 할 때 오기 때문에 그걸 갖고 알고 있어서 그걸 알려주죠. 왜냐면 팔아야 되니까 오픈시켜주죠. 그래서 그걸 알고 있다가 이게 지금처럼 알아봐서 이 사람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갖고 있는 사람이고 어딘가 경매가 되고 있다. 경매, 공매는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동시에 일어났을 때 뭐가 먼저죠? 먼저 처리하는 게 우선이거든요. 경매가 먼저 낙찰되고 먼저 잔금을 치르거나 공매가 먼저 잔금 치르면 먼저 잔금 치는 게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된 걸 알면 이 세금이 정리됐겠구나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럼 맞는지 한 번 더 확인만 해서 맞다면 그때 잡으면 되는 거죠. 방금 보여드렸던 물건이랑 비슷한데요. 똑같이 신탁사, 교보자산 신탁,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거기로 통해서 여기서 계약을 한 겁니다. 실제 일반 매매처럼 계약을 했죠. 실제 매매처럼 저희 이름으로 스마트 슈먼스로 계약을 했고요. 신탁사 통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똑같이 한 12평 되는 남동구 똑같은 만수동의 302로 빌라 다세대 주택을 얼마에? 전체 6,500만 원에. 그래서 계약금 650만 원 걸고 잔금 5,800원에서 6,500만 원에 매입을 한 게 맞죠. 2021년 2월 26일까지. 이렇게 해서 실제 매입을 했습니다. 21년에 네. 이 금액에 받는 거, 와, 진짜 신기하다. 근데 이때도 그렇고 이제 막 재개발 한다더라 이러면서 사실 막 오르고 있어서 경매가는 막 오르고 있었는데 공매는 따라가는데 조금 늦어지는 상태. 그래서 제가 이걸 잡은 거예요. 그 중간에 제 피크에서는 경매가가 올라가고 있을 때, 낙찰가가 올라가고 있을 때 공매는 좀 덜하거든요. 그때 얼른 발견하고 매입한 게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을 하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6,500에 2021년 2월에 매입을 했다가 곧바로 매각을 했어요. 2021년 8월 한 6개월 정도 지난 거죠. 얼마에? 1억 1천만 원에. 그럼 비워놓으신 거예요? 아니면? 수리 간단하게 하고 곧바로 매매를 한 거죠. 기존에 있던 사람 명도 하고 그때도 말씀드린 한 1,000만 원 내외로 공사하고 그 다음에 고쳐서. 실자를 맞추진 않으시죠? 맞출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합니다. 만약에 전세가 먼저 나간다면 전세를 먼저 빼서 자금을 회수하는 방법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냥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팔아버리기도 하는 거죠. 그건 뭐 상관없으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계약이 전세가 됐었네요. 전세가 7,500에 맞춰졌네요. 7,500에 맞춰진 걸로 나오네요. 저도 이제 보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6,500에 사서 7천만 원 들어서 7,500에 전세를 놨어요. 그럼 들어간 거 다 회수했습니다. 그럼 가지고 있다가 이쪽에 그냥 다시 팔아버린 거예요. 이제 재개발이나 이런 데 쪽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금, 전세나 이런 거 묻고 사야 돈이 크게 투자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분한테 이렇게 팔았어요.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기억을 하시면 6,500에 2021년 2월 26일 날 잔금 내고 그 다음에 공사하고 명도 했겠죠. 기존 분 내보내는 시간 뭐 한 2달 정도 걸렸을까요? 그리고 나서 다시 8월 20일 날 매매까지. 그럼 채 6개월도 안 돼서. 물론 근데 6개월, 1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데서는 사람들이 제가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떤 유튜브에서는 뭐 빨리 이런 거 강조하는데 그럴 때도 있고요. 사실 1년 넘을 때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꾸준하게 할 수 있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물건도 뭐 6,500에 사서 7,500에 들어서 1억 1,000대에서 뭐 3,500, 4,000이 남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물건들이 있는데 잘 모르신다는 거. 신탁공매, 경매는 이제 좀 아시는데 신탁공매 정말 모르신다는 거. 지금 당장이라도 오셔서 로드옥션 그냥 회원 무료만 가입하시면 됩니다. 해서 검색하세요. 신탁사 거 다 모아놨잖아요. 무궁화 신탁, 뭐 대한 KB 다 모아놨잖아요. 편하게. 그래서 여러분 지역에 마음에 드는 창동에 뭐가 있다, 구로구에 뭐가 있다, 세종에 뭐가 있다 이렇게 찾으셔서 주변에 뭐가 있는 것부터 보시고 그 물건을 검색하고 보다가 정말 마음에 드는 물건이 나오고 시세보다 괜찮다면 매입하시는 거죠. 전 빌라로 제가 얘기하는 이 빌라는 금액이 부담 없이 쉽게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6천짜리, 5천짜리 말씀드리는 것 뿐이고 상가든 오피스텔이든 더 큰 것도 많아요. 단독주택도 있고. 그래요? 많죠. 여기 토지도 있고 뭐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기 토지도 있고 이런 물건들 같은 경우를 아까처럼 이 시장 자체를 많이 모르다 보니 더 모르는 신탁 경매도 아직은 부동산보다는 작잖아요. 그거보다 더 작은 신탁 공매에서 물건이 나왔을 때 내가 빨리 선점해서 이 물건 조사해가지고 싸게 잡을 수 있다면
되게 좋은 기회 아닐까요? 원래 싼 걸 더 싸게 사는 게 저희가 경매 잡는 목적인데 네. 경매보다 더 싸게 신탁 공매를 잡을 수 있다면 저는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런 방법도 있다. 네,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네. 이 신탁공매는 일반 경매정보지에는 네.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래요? 신탁 공매는 별도입니다. 희한하다. 경매 따로고 공매 따로고 신탁 공매 좀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공매 플랫폼을 이용해서 신탁 공매 걸 팔긴 하지만 좀 다르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고 신탁사 통해서 확인하시는 게 사실은 가장 빠른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여기 모아놨으니 와서 편하게 보셔라. 제가 귀찮아서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편하게 보려고 모아놓은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매를 먼저 말씀드린 후에 그 다음에 제가 MPL 물건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감정가 26억짜리가 부천역 있는 근처였어요. 지하에 전용 면적으로 200평, 거기다 지하. 뭐 대지권 30 몇 평이지만 이건 뭐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26억 감정이었던 물건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떨어졌어요, 많이. 뭐 이제 매각 물건 명사서에서는 세입자가 225라고 말도 안 되는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이거만 보시고 그러니까 이런 건 사실 잘 판단하실 줄 알아야 돼요. 26억짜리에 200에 25짜리가 정상적으로 세입자로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것만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전 그걸 얘기 드리고 싶어서 이건 잠깐 보여드리는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이 건물이 200평이지만 복층 구조로 해서 지하 2개 층을 사우나 건물로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기억하시겠지만 감정가 보세요. 26억이었던 게 어떻게 떨어지나 보세요. 18억, 12억, 8억, 6억까지 떨어졌다가 한번 미납됐다 다시 13억에 최저가의 2배에 낙찰됐어요. 그죠? 신기하지 않으세요? 26억짜리 13억이면 괜찮아요. 그죠? 50%니까. 이렇게 보면 50% 괜찮잖아요. 근데 6억까지 떨어졌던 게 다시 13억. 원래 이 전정가를 넘기는 게 경매에서는 알려지만 법칙으로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이건 생각보다 좀 높죠. 그 스토리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릴 거고 일단 경매로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26억짜리를 13억에 받았어요. 뭐 지하지만 뭐 200평이고 뭐 감정가가 26억이었는지 몰라도 뭐 아예 그냥 안에 보면 사우나 시설로 다 되어 있고 뭐 지금 영업은 안 하고 있었지만 뭐 전부 다 멀쩡했어요. 쓸 수는 있는 곳이에요. 만약에 저희가 하려면. 단 아쉬운 건 이때 뭐가 문제냐면 코로나 때문에 가장 문제받았던 게 어딘지 아시죠? 찜질방, 사우나, PC방 이런 데 그래서 엄청나게 경매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건 뭐 부산부터 해서 많이 봤어요. 수도권까지 해서.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잡으려고 진행을 한 거죠. 이 실제 사우나가 이렇게 영업할 때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남자 여자 뭐 목욕탕까지 아주 크진 않지만 되어 있었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문 닫아 버리고 이제 이분이 사실 안타깝지만 쪽에 돌아가셨더라고요. 나중 얘기지만 뭐 그냥 개인적인 사정으로 돌아가셔서 방치가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방치되어 있지 코로나 때문에 힘든 사우나 찜질방이지 감정가보다도 낮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또 지하지. 이러니까 막 떨어져. 위치는 나쁘지 않은데 위치는 부천역에서 인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더 제가 보여드리면 2019 타경 7377로 해서 보여드릴게요. 똑같은 물건입니다. 똑같은 거 이 물건이고요. 이렇게 사우나로 되어 있었고 불가마 옥사우나 이렇게 해서 24시간으로 안에 다 해서 있었고 위엔 오피스텔이고 나쁘지 않았어요. 그냥 깔끔하게 되어 있었고 나쁘지 않은 구조였는데 매점도 있고 뭐 이렇게 복층 구조랑 바로 보시면 여기 부천역 바로 앞이잖아요. 부천역에서 바로 앞이라 위치도 나쁘지 않고 상업지역이고 근데 문제는 어쨌든 아까처럼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여기 이 오피스텔이고요. 위에는 여기가 경매가 됐고 감정가에서 이렇게 쭉쭉쭉 떨어지게 된 거죠. 뭐 로드뷰로 다시 한번 보실 수 있는데 뭐 쭉 내려가셔서 뭐 다음을 원하시면 다음으로 아니면 네이버로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 해당 지역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괜찮잖아요. 그냥 봤을 땐 깔끔하죠. 오래되지도 않고 나쁘지 않았어요. 여긴 다 이제 모텔촌들 이거 아시죠? 모텔촌들이 어떻게 바뀌어요? 다 이렇게 오피스텔로 바뀝니다. 다 오피스텔로. 여기 다 모텔촌이었던 것들이 지나고 나면 다 이렇게 오피스텔로 바뀌더라. 참고 사항이나 하나 말씀드립니다. 근생은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관리실 말고는 지하였으니까. 근데 멀쩡해 보여서 괜찮고 뭐 이로 쭉 가면 바로 이제 1호선이긴 하지만 부천역이 바로 앞이고 부천역은 이마트가 있는데요.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이마트 중에서는 손꼽히는 매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부천역 자체가 지금 예전 같지는 않지만 젊은 친구라고 해야 될까? 어린 친구라고 표현해야 될까? 좀 무튼 그런 친구들이 좀 많고 사람들이 제법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바로 여기 지하철역까지 여기밖에 안 걸려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지역이니까 입지도 그다지 나쁘지 않았던 지역인 거죠. 이제 이분이 좀 다양한 게 이 물건을 잡으면 사우나를 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세입자가 또 들어와서 사우나 한다고도 하셨어요. 근데 불구하고 이분이 그걸 안 하시고 다른 거 하셨어요. 저 같으면 그냥 세입자 안 넣으면 얼른 놓거든요. 속편하게 그냥 원래 있던 거에다가 그냥 얹으면 되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분이 요구한 건 뭐 권리금을 일부 자기네가 가져간다 뭐 한 걸 좀 마음에 안 드셨는지 몰라도 시설이 돼 있었다 보니까 어쨌든 그분은 안 하시고 바꿨어요. 뭐로 바꿨냐면
애견 카페 수영장으로. 애견 카페? 이게 지금 목욕탕이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목욕탕이 어떻게? 이렇게 애견 카페, 애견 수영장으로 바뀝니다. 이게 목욕탕이었던 걸 재활용한 거예요. 와, 이게 된다고요? 와, 신기하죠? 저도 사실 많이 놀랐어요. 애견 수영장? 예, 애견 카페, 애견 수영장으로 해서 이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완전 느낌이 잘 아까 계속 사전에 보여드린 이유를 잘 기억하세요.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제가 봤을 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또 사업적인 거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업은 다 사람마다 뭐 다르고 또 아이디어는 다르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 중에 여태껏 저는 지하로 많이 해봤던 게 헬스장, 유아체육, 그 다음에 스크린 골프, 뭐 그 다음에 그냥 상권화 임대 주는 거 이런 거 많이 해봤어요. 근데 이건 저도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아니, 저도 지금 네. 답변을 네. 헬스장이나 골프장이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라고 네. 이제 답변을 하려고 했는데 네. 이건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렇죠. 보통은 많이 그런데 그런 게 없고 또 복층이긴 해서 오히려 했지만 반대로 그게 복층이라는 단점이 층고가 높지 않다는 단점이 좀 하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스크린 같은 거는 좀 닫기가 좀 문제가 될 수 있었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뭘로 살렸냐면 이 수영장을 그러니까 목욕탕 공간을 수영장으로 살리는 방법으로 해버린 거예요. 그 복층은 살리고요? 네, 다 살리고 위에는 복층, 위쪽은 카페처럼 만들어서 많이 와서 뭐 애견 카페라는 거 가보셨는지 몰라도 저도 미니핏이라는 예전 닉네임이 있는데 애견들 좋아하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애견 쪽 수요가 엄청납니다. 동물농장 안 보세요? 동물농장 저희 아이들 때문에 보는데 그 수요들이 많기 때문에 오고 또 이런 수요 같이 와서 어울릴 수 있는 공간들을 찾는 거죠. 그래서 뭐 프라이빗하게 잘 만드셨어요. 그러면 네. 강아지들이 여기서 그냥 수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놀고 가는 거예요.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아이들과 귀여워. 함께, 예, 아이들과 함께 여기로 와서 여기서 뭐 얼마의 비용을 주고 카페 그냥 저희가 애들 무슨 그 키즈 카페 가는 것처럼 아이들 카페에 가서 애견 카페에 가서 이렇게 하고 뭐 사 먹고 옷도 사고 이렇게 가서 아까 보여줬던 그 느낌 그대로 여기서 이렇게 수영장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노는 거예요. 여기 강아지 들어가 있잖아요. 강아지들이 물을 좋아합니까? 좋아하죠. 강아지 물 좋아하죠. 그리고 드라이까지 할 수 있게 이렇게 다 목욕도 할 수 있게 이런 공간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비싸요. 그냥 따로 하려면 비쌉니다. 강아지들 동물이 보험이 안 되잖아요. 사람들 그 비용보다 병원비도 더 비싸고 먹는 것도 사람과 똑같으면 더 비싸고 모든 게 더 비쌉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뭐 반려동물이다 보니까 사실 아이는 안 키워도 키우는 분도 계시고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굉장히 잘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예전에 사람이 살던 곳을 강아지가 이렇게 해서 재밌게 놀다가 가는 좋아 보이지 않으세요? 사람보다 낫죠. 나보다 팔자가 낫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있어요. 뭐 아무튼 뭐 이런 식의 계속 움직였던 것들이 뭐 계속 보면 이것도 쭉 나오는데 엄청나게 잘 되시더라고요. 이렇게 잘 되시니까 이게 팠겠죠. 애견 카페 수영장으로 해서 계속 올라가고 됐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에서 핵심은 이분이 이제 파셨어요. 이 물건을 다시 파셨어요. 어떻게 마지막에 마무리가 됐냐면 이분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여기 밑에 이름은 가리고 네. 여기서 살짝 확대해서 볼게요. 제가 13억에 아까 샀다고 했잖아요. 이분 판매하시는 게 시설비까지 포함이긴 합니다만 얼마에? 22억에 파셨어요. 지금 매매하셨더라고요. 이것도 방법이죠. 수완이 진짜 네,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능력은 없어서 이 정도 저도 해보려고 많이 했지만 저는 수업료를 많이 내가지고 이렇게 못하는데 시설비까지 포함이긴 하지만 저도 이제 얘기 다 들어서 시설비도 그렇게 아주 많이 들어가지는 않으셨더라고요. 원래 있었던 걸 활용하신 거니까. 그걸 새로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들어갔겠지만 원래 목욕탕에 있던 걸 활용하고 인테리어 좀 하시고 한 걸로 알고는 있으나 괜찮죠, 이 정도만 해도. 뭐 사업적으로 똑같이 연결해서 저희가 치면 편하게 그냥 목욕탕 할 뿐 아니라 사우나 할 뿐한테 그냥 넘겼을 거 끝났을 것인데 그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겠지만 이분은 이렇게 파셨다. 이런 걸로도 경매에서 나쁘지 않더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단하십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 안 드렸지만 여기서 숨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설명드리려고 좀 넘어가는데 이렇게 된 케이스가 처음에 이렇게 했던 게 26억짜리를 사실은 13억에 낙찰됐다고 했잖아요. 네, 이게 좀 궁금해요. 네, 여기서 사실 이유를 이제 설명드릴게요. 제가 이 건물에 여기 보시면 26억하고 여기 미납도 하나 있잖아요. 네. 이 미납자가 바로 제가 미납을 했어요. 왜요? 11억에 입찰했다 미납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왜요? 왜 그럴까요? 다시 설명드리면 이제 MPL과 연결되는데 이 물건 26억짜리 물건이 있던 이 물건을 등기부등본을 제가 한번 보면 같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이걸로 그냥 다시 한번 볼게요. 26억짜리 했던 물건을 저희가 낙찰을 여기 보시면 여기 한번 미납이 11억이 됐다가 미납한 건데 이 건물에 있던 근저당권을 제가 MPL로 샀어요. 다시 말하면 이 물건이 대출이 나왔을 때 은행 이자를 안 갚았으니까 경매가 된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저축은행이 여기서 대출을 해줬었고 이 물건으로 한 16억 정도 대출해줬다가 일부 상환 받아서 한 13억 5천 6천 정도가 대출이 남아있었던 근저당이 있었던 거예요. 그 채권을 제가 샀습니다. MPL로. 부실채권을 산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은행이 처리하는 방법은 경매로 낙찰돼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이 채권, 그 근저당권을 뭐 대부업, 그러니까 대부업이라는 게 그때 말한 것처럼 이상한 대부업이 아니라 이걸 사고 팔 수 있는 조건이 되는 부합하는 대부 업체에 판다 그랬잖아요. 그걸 팔아서 파는 거를 제가 골라서 산 거죠. 이렇게 지하면서 평수도 크면서 이렇게 6억까지 떨어진 물건을. 근데 아까 말씀이랑 이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6억 얼마 됐으니까 사실은 13억 얼마짜리가 6억 얼마까지 됐으니까 이제 이 채권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저한테 생긴 겁니다. 그 전까지 은행은 만약에 18억이었을 때는 13억 얼마를 낙찰받으면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팔지 않아요. 12억일 때도 거의 안 팔려고 합니다. 근데 8억일 때는 조금 이제 조정해서 팔려고 합니다. 근데 6억까지 떨어졌을 때는 이제 겁이 나죠, 은행도. 그렇죠. 네, 만약에 또 안 들어오면 13억 얼마짜리를 6억에 받는 거니까 손해보잖아요. 이럴 때 이제 이 채권을 살 수가 있는 게 돼요. 그래서 그때 제가 협의를 했고 13억 5천까지의 근저당권을 배당받을 수 있는 그 물건을 제가 7억 8천에 사갖고 옵니다. 13억 5천짜리 채권을 세일해서 사갖고 와요. 그게 론세일이라고 합니다. 그게 NPL에 대한 얘기거든요. 세일 받아서 13억 5천까지 내가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7억 8천에 사갖고 올게. 그래서 계약을 해서 7억 8천에 사갖고 왔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낙찰이 13억 5천 이상 되면 그만큼 배당은 제가 다 받게 되는 거고. 그렇죠. 대신 거꾸로 만약에 6억에 낙찰되면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NPL이 무조건만 좋은 건 아닙니다. 이걸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11억에 낙찰 받았다고 했잖아요. 이때 11억에 입찰 했을 때 저 말고도 두세 명이 더 입찰을 했어요. 근데 제가 11억을 썼고 저보다 더 높은 사람이 나오길 바랬죠. 왜 그러냐면 전 7억 8천에 샀으니까 11억 이상의 낙찰 받으면 그 사람한테 박수 쳐주면서 낙찰 받은 사람한테 박수 쳐준다는 거 아세요? 박수 쳐줍니다. 낙찰 받아도 왜 그러면 고마운 사람이잖아요. 낙찰 받아주니까 제가 배당을 받으니까 11억 1억만 써도 박수 쳐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전 7억 8천에 샀으니까 11억의 차액을 제가 고스란히 받을 수 있으니까. 제가 은행 역할이 돼서 그쵸, 은행의 그쵸.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11억을 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2등, 3등, 4등 한 4명이 더 있었는데 그럼 반대로 말하면 입찰을 어쨌든 이 가격에 전 11억에는 안 들어왔지만 썼다는 사람은 무슨 얘기일까요? 이 건물에 관심이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2등부터 찾아가죠. 찾아가서 그래서 얘기해서 그분이 이렇게 낙찰 받은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제 조금 더 이해가 되셔요? 이건 진짜 고급 스킬이에요. 이거는 예, 좀 사실 좀 고급 스킬인데 그것까지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자가 제가 돼버린 거죠. 은행 걸 갖고 왔으니까 법원의 서류를 모든 걸 열람할 수 있고 제가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돼요. 이 물건에 대해서. 그리고 낙찰받은 사람이 것도 다 열람할 수 있죠. 이해관계인이니까. 아, 그러네요. 네. 이해관계인이 돼서 그 물건을 확인해 봅니다. 가장 관심 있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2등 한 사람이겠죠. 그 다음에 3등, 4등이겠죠. 한 3명 정도가 더 들어왔었으니 그 사람들의 2등부터 연락을 하면 됩니다. 연락해서 이거 입찰하셨던 분 맞으시죠? 맞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은행입니다. 네, 뭐 은행으로까지 안 하고 하여튼 뭐 얘기를 좀 잘 풀어나갑니다. 그래서 이 건물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하고 싶다고 관심 있으시냐고 해서 미팅을 해요. 그래서 만나서 그 얘기를 하고 과정에서 풀어나갔죠. 관심 있으시면 이거를 잡으셔라. 저는 포기하겠다. 미납해도 된다. 왜 미납해도 되냐면 그 입찰 보증금이 보통은 6억 2천에서 입찰 보증금 10%면 6,200이잖아요. 그걸 보통 사람이 손해보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근데 저는 손해봐도 되는 이유가 13억 한 6천까지 이미 받을 수 있으니 6천을 미납해도 그 돈이 날아가는 돈이 아니라 다시 저한테 올 돈이기 때문에 저는 미납해도 상관없죠. 근데 다른 사람은 이 미납의 이유를 모르니까 또 못 들어올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알려주는 거예요. 실전이. 제가 한 겁니다. 제가 11억 썼고 2등 하신 게 얼마 쓰셨는데 조금 더 쓰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낙찰 받으신 분한테 제가 페이백을 해드릴게요. 페이백이라고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나도 남지만 같이 남읍시다. 당신은 이거 잡아서 건물주가 되시고 돈 안 들어가서 건물주 되세요. 저는 거기에서 얼마 드리고 저도 얼마 나눠갈게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 대충 8억이라고 잡고 13억까지면 한 5억의 갭이 있잖아요. 저 욕심 안 부려요. 제가 한 2억까지 게 당신 3억 드릴게요. 뭐 3억 5천 드릴게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야지 답이 맞잖아요. 이 사람은 낙찰받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럼 13억에 낙찰을 받았어요. 그리고 실제 이분이 80% 대출 받으셨습니다. 하나은행에서. 지한데도 불구하고. 지한은 조금 덜 나옵니다. 근데 뭐 법인 신용도도 좋아서 80%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20%면 한 2억 6천 들어갔죠. 뭐 등기비 들어갔지만 사실 안 따지지만 등기비 들어갔다고 치고 근데 제가 정확하게는 사실 3억 5천 드린 것 같아요. 거의 저 얼마 안 남기고 그냥 다 드렸어요. 뭐 1억 5천밖에 안 남았어요. 1억 5천도 좀 감사해서. 그러면 이분이 들어간 돈이 있으실까요? 처음엔 들어가지만. 처음엔 20%와 돈이 들어가지만 잔금 치르고 제가 배당 받은 며칠 후에 돈을 드리거든요. 다시. 그럼 이분은 내 돈 들어가지 않고 이 건물의 건물주가 된 거예요. 이 아까 보였던 사우나 이 건물 지금은 애견 카페로 바뀌었죠. 이걸로 보다는 애견 카페가 더 이쁘네요. 애견 카페로 바뀐
여기에 소유주가 되신 거죠. 요거. 네, 요런 거, 요거. 요 느낌이 더 이분이 가신 건데 이렇게 이건 다른 거예요. 이건 또 다른 걸 하나 더 넣었습니다. 이렇게 예견 카페에서 하시는 공간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럼 이분은 이 곳에 이걸 운영하시는데 큰 돈 더 안 들이시고 한 인력 더 투자하신 것도 담보로 이 건물 담보로 추가로 더 받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들어간 거 크게 없으세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아까 보셨으면 13억에 22억도 되게 메리트 있어 보였죠. 근데 13억에 잡은 게 끝이 아니라 13억도 내 돈이 들어간 게 사실은 아니다. 그분도. 심지어 페이백을 받았다. 네, 페이백 받았기 때문에. 처음에 일시적으로 돈 들어간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배당받고 드리기로 계약을 해서 드렸기 때문에 그분 들어간 돈이 없어요. 그럼 그분도 경매하시는 분이세요? 경매 쪽은 관심 있고 계속 하셨는데 MPL을 모르셨다가 저를 통해서 MPL을 처음 배우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MPL을 계속 좀 하시고자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바뀌어버린 거, 탈바꿈 해버린 거예요. 아, 되게 즐거워 보입니다. 네. 땡땡이가? 진짜 훨씬 저희보다 더 편한 모습으로 좀 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아까 경매로도 13억에 만약에 낙찰을 받았다 하더라도 26억짜리를 13억에 잡아도 나쁘지 않았잖아요. 그래도 20억 지금 파는 걸 보여드렸을 까 그렇지만 이분이 능력이에요, 분명. 이건 저랑 상관없이 그분의 능력으로 잘 영업하셔서 살려서 22억, 아까 22억이었죠? 그것도 엄청나죠. 뭐 시설비 빼더라도 괜찮은 거죠. 굉장한 거죠. 대단한 능력이신데. 1년 만에. 그렇죠. 근데 더군다나 저는 지금 13억에 하는 게 실제 13억에 산 게 아니라 어차피 13억으로 찍혀있기 때문에 양도세는 13억에 맞춰지는 거잖아요. 거기도 또 사실 메리트가 있는 건데. 그렇죠. 그건 좀 넘어갈게요. 그것까지 설명드리면 복잡하니까 13억에 샀지만 나머지 돈을 다 돌려받으니 이분은 돈 들어간 거 없이 이걸 운영하시다가 되파신 거란 말이에요. 그 능력은 그분이 대단한 능력이시지만 사실 건물주가 되는데 이렇게 200평 넘는 건물 하나를 전체 소유하면서도 내 돈 없이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된 거죠. 일시적으로 들어가지만 다시 돌려받으면. 앞에선 필요하다. 네, 앞에는 필요합니다. 앞에는 필요합니다. 당연히 필요합니다. 안 필요하다고 하면 거짓말이니까요.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26억짜리라는 거를 저희가 봤을 때는 되게 대단하게 보이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거 26억이 맞겠나 싶었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저도 이 물건을 보면서 저는 20억은 간다고 전 봤어요. 똑같이 이걸 이제 다시 낙찰 받으신 13억에 받은 아까 뭐 애견 카페 하셨던 분도 20억은 된다고 비슷하게 판단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또 된 거죠. 사실 이 생각이 사실 달랐다면 안 됐습니다. 단순하게 6억짜리가 됐잖아요. 이거 무슨 뭐 13억이에요. 말도 안 돼요 했다면 진행이 안 됐겠죠. 근데 이분도 사업하는 분이었고 이거 물건 어느 정도 경매로는 보실 줄 아는 분이다 보니까 내가 이 정도에 잡아서 다시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될 거라고 봤고 저도 한 20억까지 항상 이게 좀 감정가 그대로 다 받으려면 안 팔려요. 그렇지만 정성화 시켜서 20억 받는다는 건 가능하더라. 제가 아니어도 지금 다른 분이 증명해 드렸잖아요. 22억에 파는 거. 물론 권리까지 포함이지만. 근데 권리 제가 알기로는 진짜 2억도 안 들어갔어요. 시설 권리 원래 있던 거에다가 하셨기 때문에 2억도 안 들어갔고. 그러면 뭐 20억에 파는 거라고 쳤다고 13억에서 20억에 팔았다? 대단한 분. 이분이 사실 더 대단한 분 같아요. 야, 진짜 이건 선수들끼리 만나서 정리가 된 물건이네, 어떻게 보면. 그쵸?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기 네. 11월 12일부터 네. 여기에서 이제 맞아요, 결정적인 맞아요. 포인트가 네. 나온 거죠. 그리고 그렇죠. 일반인들은 이것만 보면 왜 13억에 받았지? 그렇죠. 그다음에 왜 미납을 했지? 아예 알 수가 없죠. 모르는 거죠. 네, 알 수가 없죠. 못 덤비죠. 그러니까 제가 했던 팁을 몇 가지는 다 오픈해 드렸잖아요. 야, 저는 낙찰 받은 사람한테 제가 강연에 낙찰 받고 이해관계에 대해서 2등, 3등, 4등을 찾아갔고 그 사람은 관심 있는 사람이니까 얘기가 될 수 있었겠죠. 이거 굉장히 좀 진짜 유료 강의에서 풀던 팁입니다, 정말로. 그분도 방법을 아셔서 얘기가 돼서 그 중에 한 분이 먼저 오케이가 되신 거고 이분도 들어봤을 때 사업하는 분이니까 판단이 빠른 거예요. 내 돈이 일시적으로 들어간다? 그렇지만 다시 돈을 돌려받으면 난 들어가는 게 없다. 근데 건물주가 된다? 내 소유가 되는데 여기다가 또 활용만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본인이 있으니까 판단이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그냥 네. 단순히 이런 가치 창출이나 이런 센스가 없으신 분이 낙찰을 받았다면 계속 그냥 사우나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게 끝나는 거죠. 임대 주거나. 근데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도 땡큐지. 월세 수익이 충분히 나오니까요. 그때 제가 들은 거로도 임대료나 월세가 굉장히 컸어요. 그럼 저는 땡큐거든요. 저 같은 사람도 그 정도로 그냥 끝냈을 텐데 이분은 그걸 다음 단계로 한번 시도해 보신 거죠. 그냥 더 대단하세요, 사실은요. 예, 뭐 관리단도 다시 바꾸시고 막 등등등등 아무튼 잘하셨는데 뭐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뭐 저보다 좀 더 젊으시고 근데도 아무튼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생각을 좀 다양하게 가져보자는 거예요. 너무 하나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 역할을 저희가 나눴지 않습니까? MPL을 할 사람과 경매할 사람이 나눠서 서로 이득을 상호적으로 쉐어한 거예요. 그러네요. 이렇게 하면 사실 이게 틀려질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경매에서 경매와 MPL을 합쳐서 정해놓으면 플러스 마이너스밖에 안 돼요. 산수 정도 수준이에요. 낙찰가가 정해지고
낙찰 받으면 배당 받을 게 정해져 있는데 이게 틀릴 일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경매 나라에서 하는 거니까 사기칠 것도 없어요. 완벽해지는 그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계속 저는 연구하고 준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대표님이 네. 좀 더 크게 양보를 해서 이 사람이 오케이 한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이분이 좀 더 요구해서 제가 좀 더 양보한 것도 있고. 근데 결국 남잖아요. 1억 5천도 작은 거 아니잖아요. 감사하죠. 저도 뭐 이걸 배당받은 게 1년 안에 다 이걸 채권 잡고 배당받기 1년이 안 걸렸으니까. 괜찮지 않나요? 1년에 뭐 1억만 벌어도 좀 감사하거든요. 한 건만 해도 1억을 번다고 하면 메리트 있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한테,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지만 상대방이 남을 게 있어야 거래가 되는 겁니다. 제가 덜 남고 남을 게 있어줘야 매매가 되는 거예요. 요새 매매가 안 되는 거 맞는데 완전 매매 안 되는 게 아니라 제일 싼 거 매매 된다니까요. 그 매매 안 되는 거 중에 제일 싼 거 매매가 돼요. 그걸 욕심부리거나 아니면 내가 타이밍 놓쳐서 못 파는 것 뿐입니다. 내가 조금 양보해주면 그 사람이 먹을 게 있으니까 그냥 속된 말로 먹을 게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내 돈 처음에 들어가지면 다 돌려받으면 난 손해볼 거 없다. 뭐 이자 감안해서 뭐 이 정도 이자 디파짓해도 문제가 없다. 판이 되면. 그리고 20억 정도 갈 것 같다. 임대 놓을 수 있겠다는 판단을 했겠죠, 분명히.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냐 없느냐. 되게 복잡한 물건 같은 것도 맞긴 맞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풀어간다면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런 물건들은 계속 있는데요. 물건들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안 해보시다 보니까 그냥 되게 두려운 거예요. 겁이 나시고 해서 그러는 건데 여기에서 또 실제 케이스 중에서 저번에 잠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상가 케이스를 저번에 한번 살짝 보여드렸습니다. 네. 이게 1, 2기에 또 했던 분들이 말씀하셨고, 뭐, 사우나도 이분한테도 사실 권해드리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분은 그때는 못 하셨었고 했는데, 그때 한번 그 부동산 자리를 이거 똑같은 거로 제가 하나 설명드렸었거든요. 근데 부동산은 이 3번 물건인가 그랬습니다. 2번인가 3번 물건이었고, 네. 이 1번 물건을 이분한테 낙찰 받으시라고 했습니다. 수강생 분한테 감정가 10억이었던 걸 한번 떨어진 70%에 단독으로 낙찰 받으시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임차를 맞춰드리려고 했거든요. 상가를 못 받는 이유는 임차가 고정적으로 안 될까봐 걱정해서 못 하는 건데 제가 임차를 5천에 350에 맞춰드린 걸로 해서 맞춰드렸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낙찰을 받고 명도하는 것도 같이 도와드렸고 그래서 이 공간에서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마무리하는 것까지 다 해드렸어요. 원래는 뭐였습니까? 원래는요, 그냥 여기가 그 풍천장어라고 장어집도 했었다가 그 다음에 골프채 이런 수리하는 것도 했었다가 이제 이거는 이후에 그냥 쫙 수리해가지고 한 모습을 그냥 보여드리는 겁니다. 내보내고 저장해서 사무실로 하고 좀 정리하던 모습을 좀 보여드린 건데 이분이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낙찰 받고 한 10억짜리를 뭐 최저가에 아까 70% 잡았잖아요. 7억 6천에 받고 처음에는 이렇게 계획이 됐죠. 7억 6천에 낙찰을 받고 대출 받고 이런 거 정도 다 계산하면 뭐 매달 뭐 처음에 투자했다가 한 1억 4천 들어가서 한 190만 원 남을 줄 알았는데 실제 이제 대출 나온 게 어떻게 됐냐면 대출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여기도 기업은행인가에서 금액이 좀 얼마였죠? 6억 1,400만 원이 나왔고 한 87% 나온 것 같아요. 한 80% 예상했는데 한 90% 가까이 나온 거죠. 거의 87%에서 나왔고 8,600만 원 들어가서 이자 빼고 350만 원 받아서 매달 170만 원씩 받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경매로 봤을 때 나쁘지 않잖아요. 24%면 연 20% 이상 되면 저는 투자한다고 했잖아요. 작나요? 너무 20%가. 너무 작은지 모르겠지만 좀 만족스럽거든요. 투자 대비 20%만 되면 괜찮아서 월세 수익 받다가 나중에 되팔면 되는 거로 이렇게 하신 거고 근데 여기에 또 숨어 있는 게 저도 이분한테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물건을 채권으로 또 샀어요. 네, 이 물건을 또 채권으로 샀어요. 네, 등떠시 물건으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2024경 71231로 볼게요. 이거를 낙찰 받으신 거예요. 일단 여러 가지 1번, 2번, 3번이 있지만 1번 물건 이거를 여기 낙찰 받으신 거고 이렇게 금강이네요. 금강 민물장어로 장사하던 곳이고 그러다가 여기 옆에 부동산 제가 저번에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었을 거예요. 세탁소도 있고 이렇게 이 세 개가 다 나온 거예요. 합쳐서 경매로 나온 거였고 이 세 개 전체가 채권이 이것도 또 이제 NPL로 들어가는 겁니다. 똑같은 물건 이 세 개가 합쳐서 10억, 한 11억 정도 되는 채권이 그 세 개 합쳐서 1번, 2번, 이 7억 얼마짜리, 그 다음에 옆에 1억 이렇게 해서 한 10억 정도 되는, 대략 10억이라고 할게요. 10억 되는 채권이 있었어요. 그 채권을 여기가 그 아파트 단지 내 생각하고 좀 안 좋다 보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좋아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와서 그냥 제가 현장 임장 갔을 때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현장 왔다 그냥 차 한번 보고 돌아가시는 분들 계세요. 딱 보고 아니다 싶은 거지. 그러면 안 돼요. 좀 더 알아봐야지 뭐 얼마나 그렇게 잘 아신다고. 죄송하지만 그분이 뭐 잘하는 분이실 수 있었겠지만 얼마나 잘한다고 좀 더 알아보셔야죠. 저라도 그랬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럼 안 돼요. 답이 안 나오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되고 방법이 있습니다. 좀 더 확인해 보시면 방법 찾을 수 있어요. 실제 부동산 같은 경우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은 재계약도 했고 여기도 지금 월세로 따르게 하고 했단 말이에요. 이 세 개 합쳐서 한 10억 정도 채권 되는 거를 이것도 안쪽이고 안 좋다 보니까 싸게 사올 수 있어서요. 저는 이제 싸게 사올 때 그걸 조건을 얘기하는 거죠. 안쪽 상가고 등기상으로는 지하로 되어 있고 하니까 싸게 주세요.
그게 이제 제가 협상할 때 합리적인 어떤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무조건 싸게 준다고 해서 싸게 주지 않잖아요, 은행들이. 그래서 유동화 회사 통해서 할인해서 받아왔습니다. 이거를 얼마에? 5억에 사왔어요. 10억짜리 5억에 사왔어요. 근데 이게 이제 NPL의 장점이 되는 겁니다. 근데 5억에 사왔어도 결국은 뭐 기타 비용이 있지만 이게 낙찰이 제대로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옆에는 저는 이건 무조건 낙찰될 거라고 하고 실제 낙찰됐잖아요. 여기도 1억, 이것도 1억 얼마 낙찰 받았어요. 이게 두 개만 2억 4천, 이게 7억 6천. 그러니까 얼마에 한 11억 정도의 낙찰이 다 된 셈이 된 거죠. 10억이 넘었던 것 같은 그냥 10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0억짜리가 5억에 샀으니 나머지 배당을 제가 5억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임차가 1층 쪽에 임차를 만약에 안 맞춰도 임차를 맞춰드려도 되는 거죠, 제가. 맞춰드려도 뭐 350만 원씩 해도 1년이면 뭐 3,500에다가 한 4,200 되나요? 2년 해봤자 1억이 안 돼요. 그냥 아예 디파짓 한다 생각하고 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여기다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희 로드옵션이 사무실과 그 다음에 공유 오피스로 쓰고 있어요. 아주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가능하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여기서 하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실제로 임대를 또 추가로 놓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같이 저도 윈윈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거 하나로 저는 여기서는 정상적으로 일반 분들이 낙찰 받으셔서 배당을 받은 거고 이분은 이분대로 수익을 가져가시고 저는 배당해서 이걸 갖고 활용할 수 있고 이걸 서로 간에 윈윈 되는 구조를 맞추냐 못 맞추냐가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거는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아까는 사업 영역 맞습니다. 아까 그분은 사업 영역이에요. 웬만한 사람들 하기 힘든 거 맞아요. 네. 그냥 찜질방 사우나 임대 놓는 것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사업하는 분이고 얘기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거지만 이런 물건들은 지금 얼마든지 맞출 수 있다는 거죠. 이 물건을 여러분 아까 갔을 때 지하고 이래 그냥 와버렸다면 끝나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를 원래 은행이 바보 아니잖아요. 이 물건 10억 넘게 대출해 줬다니까요. 그 은행이 10억을 대출해 줄 때 그냥 더군다나 기업은행인가 신한은행이었거든요. 1금융 되게 깐깐해요. 그렇게 해줬다는 얘기는 이 물건은 어쨌든 가치가 10억 이상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대출을 10억 해줬다는 얘기는 10억 이상의 물건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감정가도 이렇게 이것만도 11억이 잡히고 이렇게 잡힌 거잖아요. 이 세 개 합쳤으면 10몇 억이 되겠죠. 처음 감정가는. 거기에 10억을 대출해 준 겁니다. 거기에 이자가 좀 더 쌓였던 것 뿐이고 그 물건을 내가 확인할 수 있거나 해결할 수 있나. 저는 분명히 이건 낙찰 받을 거라고 분명히 판단을 했고 이것도 낙찰 받을 건데 좀 시간 걸리겠다 했더니 이것도 곧바로 낙찰 받으셨어요. 이거는 그냥 저희 수강생한테 낙찰 받으셔라. 대신 임차를 제가 맞춰드리겠다라고 하고 그 조건 하에 같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소유자가 다 동일한 다르죠, 다 소유자가. 이거 일반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낙찰 받은 거고 이거는 아는 사람이 낙찰 받은 거 이렇게 다 갈라지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기르셔야겠죠. 이 정도 되는 물건은 제 경험상 말씀드리면 못 나간다니까요. 나간다고 하지만 권리금 받기 위해서라도 재계약을 한다니까요.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지만 그래서 이분은 재계약을 하셨고 그 다음에 권리금 받고 빠져나가셨고 전에 있던 분은 빠져나가셨어요. 새로운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 여긴 그냥 월세 놓고 그냥 사무실 창고처럼 쓰고 계시고 여긴 저희가 사무실 쓰면서 월세 하면서 저희도 하고 저희는 그거 이미 베네핏이 생겼잖아요. 그 자금에서 5억 남은 거에서 1억을 빼놓는다고 해도 4억 이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사실은요. 2억 나간다고 칠게요. 아까처럼 3억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할 필요 없이 그 자금으로 또 많은 물건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더라. 그리고 지금 그런 물건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경매도 많이 나오지만 경매가 많이 나오는 이런 부실채권도 많이 나온다. 같은 얘기. 신탁 공매는 더 싸게 살 수 있다. 이걸 같이 연결해서 하신다고 하면 재밌는 거 되게 많지 않을까요? 상가를 투자하는 분은 임대 수익만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대부분 그걸 못해서 못하신 거고 겁나가서 못하시는 거예요. 그걸 맞춰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분의 목적이 달성이 됐습니다. 그럼 일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임대 수익 받으려는 분, 퇴직하고 퇴직을 준비하고 월세 하나 받으려는 분, 그 목적이 있는 분이 계세요. 이 상가를 뭐가 됐든 채워드릴 수 있는 그게 돼요. 최소한 계약은 해야죠. 2년이면 2년까지만, 3년까지는. 그 이상은 이제 말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 상태까지는 약속을 지키면서 하면 되니까. 그럼 그렇게 해서 맞춰놔서 이걸 할 수 있게 사람을 맞춰드리던 내가 들어가도 뭐든 맞출 수 있을 걸 해놔요. 그거는 이 전제 NPL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러면 저도 이분한테 맞춰드리고 저도 저 나름대로 수익이 생기는 거니까 같이 윈윈이 가는 거잖아요. 이 구조를 만드는 게 제가 가장 많이 계속 하고 아까 부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더 케이스가 있지만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그동안 했던 뭐 커피숍, PC방, 헬스장 뭐 이런 등등등 했던 거에 대한 상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시각도 있고 경험도 있고 소문도 있기도 하지만 또는 그게 아니어도 이렇게 맞는 분들 제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팁 몇 가지 들었습니다. 낙찰자를 찾아가서 그 사람을 또 제2의 고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까지도 알려드렸잖아요. 제2, 제3, 2등은 2의 고객, 3등은 3의 고객이고 4등은 4의 고객입니다. 많아요. 모르셨을 거예요, 오늘까지. 이렇게 풀어져서 된다면 그분한테도 그분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제가 강요한 거 아닙니다. 그분이 관심 갖고 오케이 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 결과로 나왔잖아요. 그냥 13억에 끝난 거로만 했으면 아마 여러분이 저한테 이 사람 나쁜 사람이네. 13억에 팔아먹고 돈만 남기고 말았네 이랬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앞에 경매로 22억을 먼저 보내드리니까 아무 말 안 하시잖아요. 이분은 더 많이 버셨잖아요. 저보다 훨씬 많이. 물론 능력이에요. 노하우지만. 근데 경매로도 괜찮았잖아요. 이렇게 13억에 20억에 팔아도 괜찮은 거를 채권이라는 거 하나 더 넣으니까 더 재밌더라. 그러니까 다 이기는 구조예요. 다 이기는 구조가 되는 그 말씀 드린 겁니다. 은행은 채권 회수 네. 할 수 있는 어쨌든 털 수 있으니까 부실 채권을 회수하고 자기 자본 비율을 맞추고 끝내버린 거고. 털고 네. 또 상가 소유자는 이제 또 월세를 받게 그렇죠. 하면서 또 뒷단의 엑시트까지 네, 맞습니다. 또 바라볼 수 있고 네. NPL로 또 수익을 네, 내고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네. 윈윈하는. 네, 그게 전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정도 산수 정도로만 나와서 답이 나오신다면 이거 누구나 이해할 수 있거든요. 제시해드려서 그분이 이해하시면 같이 갈 수 있는 거고 못하신다면 안 하면 돼요. 때로는 제가 그냥 소유하고 가도 되는 거거든요. 어려울 거 없어요. 이럴 때는 뭐 NPL을 할 때 그냥 소유로 자가를 가져가기도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래도 남으니까. 아까처럼 제가 그냥 이분이 수강생이 안 하셨어도 제가 그냥 잡아도 상관없잖아요. 이미 배당이 받아서 제가 받은 돈으로 건물을 갖고 있으면 되는 거고 그러다 똑같이 팔면 되는 거고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오히려 이자만 내면 덜 냈겠죠, 저는. 월세보다는. 그렇게 하는 구조로 가다가 팔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되게 쉬워지는 거고 여기서 아까 양도세에 대한 걸 금방 캐치하셨는데 양도세 그냥 낙찰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에서 손해보면 어떻게 되죠? 1년 단위로 계산할게요. 남는 게 있어요. 남는 게 있어요. 1년 단위에. 남는 게 1억 있었습니다. 여기 손실이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합치는 거죠. 그렇죠. 상계점. 그것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더 재밌어지죠. 법인으로 운영하시다가 내가 뭐 다른 뭔가 팔아서 수익이 한 2억 남는 게 있어요. 이런 물건 별로 좋지 않다고 쳐도 돼요. 좋은 것도 좋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높은 가격에서 배당만 받기 위해 살 수도 있잖아요. 그랬다 2억 손실을 보고 팔면 안 팔릴까요? 팔려요. 그래서 2억 손실 받네요. 그럼 세금 낼 게 있습니다. 2억 벌고 2억 손실하면 세금 낼 게 있나요? 없죠. 거기서도 재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진짜 아직은 다 이해하실 수는 없겠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 작가님 이해하신다고 보고 물론 다 눈높이가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좀 아쉽지만 이걸 좀 잘만 연구하시고 준비하셔가지고 하시게 된다고 하면 저는 할 수 있는 게 많고 이거는 아까 말씀처럼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먼저 말씀하셨지만 서로 윈윈윈이 되는 구조라고 봐요. 제가 요번에 또 홍은동에 상가를 잡은 게 하나가 있어요. 홍은동 네. 압니다. 네. 홍은동에 상가고 여기 북한산 더샵이라고 해서 이건 감정평가서가 나오는데요. 감정평가서를 한번 보면서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상가가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물건을 그냥 쭉 봐서 이렇게 실제로는 이렇게 여러 개가 나왔어요. 하나, 둘, 셋. 이것도 신탁 공매죠. 똑같이 신탁 공매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상가로 이렇게 여러 개가 나왔었는데 이 중에 일부는 낙찰되고 여기 세 개, 맨 뒤에 아자, 차, 약간 안쪽 상가입니다. 이 세 개는. 그리고 바깥쪽에 하나, 둘, 셋, 넷, 이 네 개, 총 7개의 상가를 저희가 NPL로 먼저 잡았어요. 이건 서두에 먼저 말씀드립니다. NPL로 먼저 잡았어요. 그리고 똑같이 여기에 수강생이나 같이 제가 하는 분들이랑 통해서 이게 앞에 전면부에는 그분들이 낙찰받아서 공매로 낙찰받게 되는 거죠. 공매로 낙찰받아서 운영을 하는 걸로 하시기로 했고 제가 거기다가 조만간 프랜차이즈 하나 오픈할 겁니다. 또. 프랜차이즈? 네, 하나 오픈할 겁니다. 이제 지금 브랜드까지 말하기엔 지금 좀 조심스러워서 제가 얘기는 안 하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북한산 464 제가 네이버로 한번 보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좀 빠를 것 같아요. 네. 여기 보통 내부순환로고요. 여기가 홍은 사거리라고 해서 여기 유진상가 아마 조금 아실 겁니다. 들어보실 만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메가 커피 있고 옆에 이디야 커피 있고 한데 이 상가 건물에 저희가 갖고 있는 그 대로변 쪽 물건이 원래는 고깃집이었다. 여기입니다. 여기 고스비어라고 해서 원래는 고깃집으로 도네달이라는 것을 하다가 이분들이 이제 뭐 생활맥주 이런 거 생각하셔서 이렇게 좀 바꾸셨어요. 근데 사실 잘 되지 않아서 안타깝지만 이제 나가시기로 했고 명도에서 이제 끝나기로 했습니다. 이제 나가실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바뀌나 보시면 돼요. 근데 길은 대로변 앞에라 여기가 이제 쭉 가면 구파발려 뭐 이렇게 은평 넘어가는 쪽이고요. 불광, 네, 불광 넘어가는 쪽이고 이렇게 가면 홍은역 이쪽으로 가면 홍은역 쪽입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나와 있던 물건 아까 그걸 신탁 공매로 수강생들 분들한테 낙찰을 받게 했어요. 그래서 낙찰 받으셨고 이제 12월에서 1월 사이에 잔금을 치를 겁니다. 명도 때문에 시간이 좀 길어졌어요. 이분들이 좀 터무니없는 조금 욕심을 요구하셔서 그 명도 비용을 좀 공매는 그게 단점이라 했잖아요. 인도명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저는 좋게 하려고 집행 안 하려고 했는데 소송까지 다 밟았다 결국 마지막에 이렇게 내려놓으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는 해결이 돼서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하셨는데 좀 아쉽게 고깃집 할 때는 오히려 150, 200 매출이 나와서 한 6천 정도의 매출이 나왔던 곳인데 물론 단가가 높아서 크게 마진이 없었다고 하셔서 다시 바뀌셨지만 이게 잘 안 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분들 내보내고 여기다 새로운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바뀐 다음에 이제 한번 브랜드를 설명드릴게요. 그냥 참고 삼아 요식업으로 하게 될 거고 그렇게 해서 여기서 저희가 반대로 채권을 저희가 갖고 있으니 이 건물에 임차를 맞춰주는 역할을 제가 해드리는 거고 이 건물을 살게 해드린 다음에 이분들한테 월세를 드리면서 이 건물이 살았을 때 건물을 팔게 하는 역할까지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그렇게. 예. 그러니까 지금 했던 거랑 거의 똑같죠. 대동소이하죠. 방법을 어떻게 찾아가냐는데 지금 여기 했을 때 저희가 지금 조사한 바로는 지금 장담할 수 없지만 여기 매출을 예전처럼 6,001억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래요? 제가 드리는 비용을 드려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분들은 이자 수익이 나오니까 괜찮으시고 특히 저희가 직접 임차를 하기 때문에 이걸 운영하는 갖고 있는 건물주분들한테 정말 제대로 된 피드백을 해줄 수 있잖아요. 해보니까 막상 안 될 수도 있죠.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정리하고 나가십시오. 잘 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좀 더 월세 받고 가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그걸 역할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물건들이 1층도 대로변에 아주 좋은 자리는 분명히 아닙니다. 버스 정류장이 있지만 지나가고 약간 흘러가는 자리일 수 있고 대신 이 아파트 단지다 보니까 아파트와 주변에 새로 생긴 배우 세대가 제법 있어요. 그래서 배달과 기본 먹거리는 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배달만 어느 정도만 된다고 하면 답이 나올 것 같아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사실은 일반 분들이 접근하기는 어려우신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업종을 하신다고 생각을 할게요.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1층 말고 2층에 하나 물건이 있다고 할 때 2층에 난 보험사를 한다. 내가 보험사 할 건데 어차피 공간이 필요하니까 이 사무실을 쓰겠다. 라든가 아니면 헬스장을 한다 할 때 아까처럼 지하 헬스장을 쓴다든가 스크린 골프를 한다든가 이런 역할을 같이 맞출 수만 있으시다면 저희가 이제 설명드린 건 제가 할 수 있는 예를 드린 것 뿐이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여기도 커피숍도 할 수는 있어서 투썸도 물어는 봤으나 사실 안 맞는 거죠. 이디야도 이미 있고 메가커피도 있는데 여기 투썸을 들어간다 안 맞잖아요. 뭐 삼국지 뭐 커피 삼국지도 아니고 그쵸. 의미가 싸우자는 없고 거지. 그 의미가 없어서 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아까 말씀면 원래 이디야가 있었는데 메가커피가 들어왔거든요. 사실은 원래 이게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몰라도 메가커피가 오히려 이디야 있는데 찾아 들어가더라고요. 더 싸잖아요. 저가에서 이길 수 있다고 깨부시러 보고. 가는 거예요? 예, 그러더라고요. 박살내러. 오히려 여기 수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디야가 원래 있었던 곳이고 작지도 않아요. 굉장히 컸어요. 보시면 이디야가 이렇게 큰 거 드물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작게 하다가 다른 거 들어올까 봐 확장하신 걸 알고 있는데 결국은 들어오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그 첫 번째 책에 똑똑한 사람은 월세 낼 돈으로 건물주에서 창업한다고 얘기한 이유가 정말 이거 월세 낼 보증금 정도로 내가 이렇게 경매로 아니면 신탁 공매로 NPL로 알 수 있었다면 내 돈 안 들어가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몰라서 못했던 거지만. 그래서 구조를 만들어서 여기에 창업을 하시는데 월세로 창업하는 것과 자가랑은 완전 개념이 다르지 않을까요? 완전히 느낌이 다릅니다. 네, 느낌도 다르고 버티는 정도도 다르고. 네, 버티는 정도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안 됐을 때도 최소한 권리금이나 원상회복의 의무가 없다는 거. 이거 엄청난 겁니다. 제가 뭐 다른 분한테도 얘기 드리고 몇 번 얘기했지만 원래 사실 지금 나가는 분들도 원상회복 다 하고 가셔야 되는데 저는 그냥 좋게 해드리려고 그냥 어느 정도 이사 비용 드리고 그냥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 뿐이거든요. 생각보다 큰 금액이죠. 몇 천만 원 드리지만 아무튼 그냥 그게 제가 하는 경매 방식이고 또 NPL의 방식입니다. 간혹 뉴스나 매스컴에서 안 좋은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게 하는 분들도 계셔서 안타까워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벌어요.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충분히 벌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시는지 사실 전 잘 모르겠거든요. 이렇게 차라리 다른 구조로 만들어서 저희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되는데 왜 말도 안 되게 거기에다가 남들 보기에 그런 이상을 붙여놓으시고 그런 건 어디서 배우는지 몰라도 잘못 배우신 거예요. 그렇게 배우시면 안 돼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렇게 배우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그한테 주변한테 다 소리를 끼치고 이제 뭐랄까 명예훼손도 될 수 있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근데 하여튼 뭐 넘어가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조금 안타깝고 짜증나지만 내가 좀 손해본 듯 하여서 드려도 결국 저한테 좋게 들어오더라고요. 부메랑 던지면 돌아온다고 여담이면 제가 부메랑 창업 동아리도 직접 했거든요. 부메랑 깎을 수도 있고 직접 팔기도 했었는데요. 아무튼 정말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서로 윈윈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가느냐 안 가느냐에 따라서 전 많이 달라진다고 보고요. 그렇게 차라리 그런 때에 머리를 좀 써보세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올 수 있겠네, 여기에 편의점이 들어올 수 있겠네, 여기에 뭐 빨래 세탁소가 들어올 수 있겠네, 뭐가 들어올 수 그럼 그런 걸로 해서 차라리 아이디어를 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충분히 가능한 게 너무나도 많더라. 그렇게 하면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을 것 같고요. 이 앞으로도 나중에 또 혹시 기회가 된다면 지금 비포지만 이제 조만간 한 3월 아니면 오픈될 것 같거든요. 그럼 또 언젠가 또 한번 불러주신다면 이런 또 아이포트도 한번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리가 되고 나서 네. 매출은 어떻게 나오고 네. 실질적으로 이제 엑식 계획이나 뭐 이런 거 그럼요. 그런 것까지 다 할 수 있죠. 테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계속하면서 하나씩 배워가는 거예요. 제가 PC방을 2번, 뭐 커피숍을 3번 이런 걸 괜히 한 게 아니고요. 수업료 많이 냈지만 안 까먹어요. 이 뼈 아픈 수업료는. 수업료를 낸 건 제가 다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다 잘할 수 없잖아요. 제가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고 다 마찬가지고 작가님 잘하시는 게 있고 좀 못하시는 게 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노력을 해서 만들어 가면 되는데 단지 좀 귀찮거나 어렵다고 생각하는 어떤 고정관념 때문에
안 하신다면 이런 기회 자체도 없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조심스럽지만 쉬운 걸로 빌라만 말씀드려도 2003년에 제가 빌라로 처음 시작했지만 지금 2021년, 22년, 23년에도 빌라도 하고 있어요. 안 바뀌더라고요. 20년 해보니까 최소한 한 분야에 10년, 20년 하면 나름 뭐 전문가라고 표현을 해주시더라고요. 뭐 정말 제가 전문가인지 모르지만 제가 경험했던 거에 비해서 보면 정말 되긴 돼요. 큰 돈도 정말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정말 계속 1,000만 원으로 가능하다는 얘기 하는 거고 저희는 법인이라서 주택에 대출 못 받았을 뿐이지 개인은 80% 90% 아까 다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면 실제 하면 남고 돈이 남는데 안 한다? 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조금 복잡하다 어렵다? 그건 너무 고정관념 아닐까? 안 해봤던 일이니까 어려울 수 있지만 막상 해보면 사실 별거 아니더라. 그리고 이게 한 번씩 쌓이고 나면 어렵지 않은 물건이 90%인데 괜히 10% 어려운 물건은 덤비지 마시고 저 같은 사람이 할 거는 저한테 하게 놔두세요. 나중에 실력 쌓이시면 하십시오. 근데 그렇지 않은 물건도 이렇게 보시면 어렵지 않은 물건 많지 않았나요? 어려운 물건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어렵지 않은 물건도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런 물건으로도 아직까지는 할 게 너무 많은데 모르시고 안 하시는 게 제가 진짜 너무 안타까워서 뭐 무료 상관없어요. 그냥 다 가르쳐 드려도 돼요. 제가 강의 때마다 얘기하지만 제가 다 가르쳐 드린다고 여러분이 다 제 걸 뺏어가지 못하세요. 못하세요. 그래서 저는 얼마든지 말씀드릴 수 있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 예전에는 이런 걸 가리시고 막 내 노하우 다 하시긴 했는데 전 그런 생각 없거든요. 가르쳐 드리고 싶거든요. 정말 한 분이라도 이걸 통해서 내 재산 지키는 것만 하시거나 아니면 이걸 통해서 어떤 내가 있던 아이템이랑 연결할 수 있겠는데 제가 모르는 걸 또 하실 분이 분명히 계세요. 그렇게 해서 좀 그것도 서로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만 하지 마시고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서로 나누다 보면 계속 아이디어는 벤치마킹이라는 게 뭡니까? 나쁘게 말하면 좋게 말하면 벤치마킹이면 카피하는 거예요. 좋은 거 좀 카피하셨다가 좋게 같이 또 만들어서 같이 퍼뜨려 나가자고요. 그럼 좋지 않을까라고 감히 생각해 봅니다. 경매 안 어렵습니다. 정말 안 어렵습니다. 뭐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과정은 있다는 건 맞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일단은 뭐 제 책이 아니어도 만화책이라도 쉬운 책 계속해서 공부해서 일단 배우시고 일단 알아야 되니까 기존 아시고 그 다음엔 작든 도전을 해보세요. 아파트도 지금 뭐 계속 변수가 있고 오르니 마르니 이렇게 말이 나오지만 아직은 저도 조심스럽게 좀 더 떨어져야 되지 않냐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 이유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부채가 너무나 많고 PF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PF 만 가지인데 많은데 지금 최근에 뉴스 좀 나오고 있을 뿐이에요. 제가 실제를 보니까 그리고 뭐 자영업도 어렵고 근데 반대로 말하면 직금이 마지노선일 수도 있다는 거죠. 상가가 지금 금리가 높고 비싸게 하고 잘 처리가 안 되니까 높은 가격이 있고 높을 때 여기서 지금 잡아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자가 더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럼 더 사실은 세팅하기가 되게 쉬워진다는 거. 상가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파트도 실수요자 같은 경우에 갈아타시는 목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낙찰가 생각보다 좀 높습니다. 지금 낙찰가는 일반 매매는 좀 피하시는데 낙찰가가 높은 이유 중에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실수요 의무가 없고 그리고 자금 출처 소명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갈아타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자녀분들한테도 마찬가지로 또 증여 목적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지켜보셨다가 물건이 더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물건 자체가 원래 나오던 거에 1.5배, 2배라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 맞거든요. 그렇게 되고 있는 건 현실이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고 실제 IMF 때 어려웠던 것들은 빨라야 6개월, 1년 후에 나오는 거니 사실 이제 나올 가능성이 더 높더라. 그걸 보셔서 좀 미리 공부하셨다가 하시고 돈이 얼마 없으시면 진짜 1,000만, 2,000만 계신 분은 빌라부터 하시라고 제가 계속 빌라가 좋아서보다는 투자 대비 수익률이 나쁘지 않고 만약에 문제가 생겼어도 1,000만, 2,000만 원 손해보는 게 아깝지만 1억, 1억 손해보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귀찮지만 시세 파악하는 게 좀 어렵지만 그래야 더 재밌을 수 있고 그걸 해보시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토지 같은 경우는 좀 묶이시면 좋은데 여기서 NPL 좀 공부해 보세요. 신탁 공매 찾아보세요. 그러면 일반 매매보다도 경매보다도 더 싸게 살 수 있는 틈이 있습니다. 이런 것 좀 보시면 여러분한테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